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줄면서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전해드린 것처럼 밤사이 서울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30여 명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의대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죠. 네, 어제 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96명이 추가가 됐죠. 예. 지난 2월 말 이후로 뭐 하루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100명 아래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총 확진자는 7,478명이고요. 지난 6일부터 6, 7일부터 시작해서 500명대에서 400명대, 300명대, 200명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0시 기준 환자가 100명대로 떨어진다면 이제 상당히 속도 자체도 붙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 사망자는 54명이고요. 중증 환자는 42명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뭐 앞서 저희가 단신으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서울 신도림 한 빌딩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서 이게 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상당히 우려되는 예. 상황이죠. 콜센터라는 곳이 이제 특징상 아주 그 조밀하게 앉아서 전화를 받는 그런 직원들이고요. 그 상당히 밀접하게 접촉돼 있고 이분들이 사실상 생활을 거의 같이 합니다. 식사도 같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확진도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많은 사람이 감염된 것 같은데요. 네. 그 구로구의 리더스 코리아 빌딩의 11층에 있는 보험센터 콜센터인데요. 보험회사 콜센터인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33명이었는데 또 2명이 추가돼서 네. 현재 35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왔고요. 이 가운데는 확진자의 가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걱정스럽죠. 그 지난 8일에 감염이 됐으니까 한 2, 3일 사이에 이렇게 크게 늘어난 건데요. 현재 검사받는 인원이 15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확진이 퍼질지는 모르겠고요. 네. 신천지 교인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퇴근해서 각자의 가족과 또 지역 사회의 접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좀 어제까지 7,478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여기에 지금 이 콜센터 직원들이 포함되지는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때 들어갈 텐데요. 네. 각 지자체별로 이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자체별로 서울은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지금 뭐 35명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 이미 이제 그 검체에 대한 진단 검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확진자는 계속 나올 수가 있겠죠.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넓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앉아서 일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심지어 같이 식사도 하고 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거나 이런 식의 일이 있었다고 하기 네. 때문에 더 전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콜센터의 근무 여건상 사실은 발음이 정확해야 되고 전화로 이렇게 뭔가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게 더 전파가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서울 수도권 지역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한 반 정도 있었거든요. 네. 숫자 자체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반 정도는 항상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지역사회 전파였기 때문에 이 인구 밀도가 높은 이 지역에서 한번 벌써 지금 2, 3일 정도인데 이 정도로 많이 퍼지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확진자 동선이 밝혀지고 그 접촉한 사람들을 바로 다 진단을 하기 때문에 초기와는 상당히 많은 다른 점이 있죠. 네. 초기는 자가격리를 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 진단을 네네. 했지만 지금은 선제적으로 전부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진단을 하고 바로 격리를 시키면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우려는 되지만 어느 정도 제압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대구에서 이제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좀 숫자상으로는 좀 마음에 안심을 주는 단계에 가지 않았었나 싶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지역별로 집단 감염이 생기는 이게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걸 돌아보면은 31번 환자가 나올 때까지는 거의 안 나와서 주춤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심을 해서 많이 신천지를 잡아냈다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대규모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가능한 한 선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선제적으로 가서 진단하고 확진자 찾아내고 또 격리하고 그러면 지역사회 전파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예.
안 일어난다기보다 어느 정도 선에서 봉쇄를 항상 할 수 있고 예. 또 대구나 경북 지역은 계속 완화 정책을 쓰면서 이 병립해 나가면은 이것이 완전히 우리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이 이탈리아도 우리랑 뭐 그렇게 의료 수준이나 방역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가 아닌데 네. 또 게다가 국경까지 봉쇄했는데도 이 비교가 되는 이유는 우리는 선제적으로 많은 진단을 하면서 했었는데 이탈리아는 그거 못했다는 걸 보면은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또 굉장히 큰 그 확산이 일어날 것이 걱정은 되지만 예. 하여튼 지금까지로 봐서는 계속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원내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선제적으로 아주 많은 진단을 더 많이 해서 지금 유전자 진단보다 더 좋은 진단 방법들을 가지고서 빨리 선별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신속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일단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방역 당국 역시 이에 대해서 우려하고 또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호전되고 있다라고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여전히 신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의 생활, 활동을 하는 곳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은 빠른 확산 경향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더 뚜렷하게 감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네. 자,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역시 지금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지금 200명대의 확진자 수가 나와서 일반 시민들이 다소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려되는 것은 대구 경북 지방의 신천지 교인들의 그 양성률이 떨어지니까 이제 숫자는 줄어드는데 네.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의 수는 오히려 더 늘고 있고 예. 감염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이 신천지 관련이었더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희석돼서 모르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감염원을 쫓아간다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환자들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찾아서 막아야 되는 것이 지금 선제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먼저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네. 서울이나 이런 데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이런 진단 같은 것들도 선제적으로 먼저 도입하고 해보고 또 그것들이 승인받고 이런 상황에 가면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또 이런 완전히 제압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은 그래요? 있습니다. 말씀하신 네. 이제 그 경기도의 그 선제적인 방역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그러니까 있는 현재 겁니까? 이 신속 진단 검사라든지 항원을 조사하는 방법이 한 10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또 엘라이자 방법이라고 그래갖고 항체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둘 다 아직 승인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일단 환자의 검체를 채취해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IRB라는 승인을 받으면은 연구용으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식약처에 승인을 보내면은 신청을 하면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선제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든 입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선별 검사를 해서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은 유전자 진단으로 확진을 하는 뭐 예. 임신 진단 키트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 이외에도 항체 검사라는 것은 내가 지금 걸려 있는지 혹은 진행 중인지 그러니까 안 걸렸는지 혹은 다 나은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엘라이자 테스트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데 아직 승인이 나지를 않아서 못 쓰고 있는 것이고 개발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그 진단 검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승인받지 않은 검사법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요. 네. 일단 선제적으로 그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시도가 잘 되면은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도 이 진단 방법들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고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치료도 또 이제 완전히 빨리 이루어지는 게 중요할 텐데 지금 보면 완치율은 좀 낮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완치율이 낮다기보다는 일단 시기적으로 아직 그 환자 수가 폭증하던 시기에서 지금까지의 치료 시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았었기 예. 때문에 앞으로 아마 완치율이
완치율이라기보다 하여튼 정상적으로 되는 사람들, 네. 즉 예. 증상이 없이도 낫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10명 중에 8명 정도는 경증으로 치료 없이도 자기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예. 우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들이 2월 29일이 900명이 넘어갔거든요. 네. 그럼 그때부터 지금 치면 한 2주 정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시기가 이제 점점 지나가면은 완치율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완치자의 숫자는 조금 더디게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14일간의 자가 격리가 끝난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역 당국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잠복기 관련해서는 이제 광주에서 그 신천지 교인 관련한 접촉자 중에서 격리가 해제된 이후에 양성으로 확인된 건이 있다라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몇몇 초기 사례들을 보더라도 인지를 못했거나 아주 경증이거나 그랬을 때는 발병한 상황을 파악을 못했을 가능성이 또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복기를 더 길게 봐야 되는 것보다는 격리 기간에 경증이라도 발병을 했는데 그거를 본인은 증상이라고 보고하지 않으면 무증상으로 그냥 자가 격리가 해제되는 그런 상황을 가장 의심하고는 있습니다. 네. 자, 자가 격리 기간이 14일이 지나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지금까지 3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이건 지금 정경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잠복기 이후에 발증을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14일 이 기간 안에 발증을 했는데 증상이 나타났는데 우리 진단 키트가 이걸 못 잡아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그러니까 증상이라는 게 14일 이후에 증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잠복기 중에 증상이 나타났고 이 진단 키트에서 못 잡았으면은 격리 해제가 됐겠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것은 잠복기가 더 길어졌다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는 증상이 중간에 나타났고 이 키트는 초기에 개발한 키트이기 때문에 좀 민감도가 떨어져서 검출한도를 벗어나서 검출한도보다 적었기 때문에 못 잡아냈다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는데 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은 여성들인 경우는 좀 더 잠복기가 길다는 중국 결과도 있고요. 또 아주 드물게는 잠복기 2주 이후에도 발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우리의 이 진단 키트 요 시스템으로만 봐서는 14일 안에 아주 작은 수의 바이러스만 있을 때에는 이것을 검출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아주 작은 바이러스로 검출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만약에 일상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감염을 시킬 우려는 없는 겁니까? 그게 근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죠. 예.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이 그 시기에도 바이러스가 있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나는 증상이 없더라도 예.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음. 가능한 한 나이 드신 분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키지 않도록 면 마스크라도 쓰고 다니는 것이 지금 예절인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가 격리 조치가 된 이후에도 스스로 그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네요. 못 느끼는 경우는 상관없겠죠.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긴 하지만 자신이 못 느끼고 무증상 감염으로 끝날 수는 있지만 네. 적어도 한 일주일 더 20일, 3주, 뭐 4주 정도까지 자기가 자가 격리를 잘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지도 않고 자기는 항체를 얻고 면역력이 생기는 완치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마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나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집단 감염 사태도 걱정이지만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원내 감염도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제 서울백병원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이런 대형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었는데 네. 어제는 추가 환자는 나오지 않은 건가요? 다행히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고요. 예. 백병원은 같은 병실, 그러니까 이 그 감염자가 4인실을 썼거든요. 네. 6층에 있는 4인실 입원실을 썼는데 그 3명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네. 그 나머지 2명을 검사해 보니까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환자는 없었고요. 네. 분당 서울대병원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추가 환자가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 문성병원도 그렇고 지금 어제 이제 서울 백병원 확진자 얘기도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이제 신천지 교인이 아니다 또는 뭐 거주지가 대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하면서 관련돼 있는 정보를 속이는 경우가 이렇게 다수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신천지 교인과 관련돼서 사실은 그 고위험군들,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검사가 거의 끝나가면서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남은 한 가지의 문제점은 신천지 교인들이 검사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또는 몸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례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대형 병원에 뭐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예. 백병원의 경우는 사실은 신천지 문제는 아니지만 이 그 대구에 사는 여성이 자신이 그 백병원에 가기 전에 들른 두 곳에서 대구에 산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를 당하자 백병원에서는 대구 산다는 사실을 이제 숨기고 검진을 받은 거죠. 네. 입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밝힌 상태인데 백병원 네. 측에서는 진료 기록에 5번이나 그 대구 사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요. 예. 분당 서울대병원은 그 직원이 이제 신천지 교인이었는데 어제 이제 밝혀졌죠. 네. 본인이 이제 시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병원 내에서 신천지 교인은 병원에 좀 통보를 해달라 했는데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숨기고 있다가 역시 예.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확진이 되면서 이런 대형 병원들, 특히 분당 서울대병원은 하루에 외래 환자가 한 7,000명쯤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인데 이 병원이 폐쇄가 되는 이런 일을 예. 겪게 됐죠. 네. 예. 자,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 하루 동안이 되겠네요. 어제 하루 모두 확진 환자는 131명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7,513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사망자는 3명이 추가돼서 국내 사망자는 54명이 된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어제 하루 동안에 나타난 추가 확진자가 131명. 네. 전날보다도 벌써 100여 명 이상 지금 추가 확진자는 줄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이제 400, 300, 200, 100 이렇게 이제 공교롭게도 그렇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어제 131명이 늘었습니다. 어제 0시부터 16시 오후 4시까지가 96명이니까 네. 그 이후에 한 30명 정도가 는 거에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사실 그 확진자의 수만 놓고 보면 완연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완치는 또 8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47명, 어제 0시 기준으로 166명이었는데요. 예. 247명이 됐죠. 그러니까 완치자 수는 상당히 이제 늘어나는 추세,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 예.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늘어난 환자를 보면은 대구가 처음으로 이제 아주 오랜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 92명이 확진을 받았고요. 예. 그 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데가 없습니다. 서울, 경기는 이제 이 그 콜센터, 콜센터가 예. 반영이 돼서 서울이 11명 늘었고요. 경기가 11명 늘었습니다. 그리고는 경북에서 10명 정도 는 것을 빼면 네. 경북은 왜 그러냐면 이제 경산 쪽에 신천지 교인이 반영이 됩니다. 예. 계속. 그래서 대구, 경북이 합치면 102명이고요. 서울, 경기가 22명 빼고는 눈에 띄게 늘어난 곳이 없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이 콜센터가 반영이 된 그렇죠.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 4시 이후에 35명이 늘었으니까 이게 전부 콜센터에서 확인된 확진자들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할 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발생 시기가 이제 하루 종일에 걸쳐서 이제 네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대구와 경북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콜센터 확진자 외에 추가로 발생한 환자는 사실상 거의 없다 네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특히 이제 서울 전라남북도와 부산, 경남 지역 한때는 환자가 꽤 많았는데 예. 지금 며칠째 환자가 발생이 없습니다. 2주가 지나면 아마 청정 지역 그 선포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 환자가 무환자의 시기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하루 동안 모두 추가 확진자는 131명입니다. 지금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신도림동에 있는 콜센터 직원들 지금 3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숫자가 이 131명에 다 포함되어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여기에 좀 빠져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검사 결과는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새벽 사이에 확인된 것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오늘 새벽까지가 이제 30명이 확진됐다고 했다가 네. 오늘 아침에 5명이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네.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대구 경북과 콜센터를 뺀 나머지 발생은
상당히 좀 확연하게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죠. 예. 저 교수님 보시기에도 이게 좀 추이가 확실히 좀 잡히는 그런 걸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예, 확실히 이 추이는 그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진짜 우려되는 부분은 이 우리가 모르는 감염원이라는 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걸 예. 늦게 발견하면 또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진단하고 찾아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만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신도림동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신천지 교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 또 해외 여행 이력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이미 벌써 늦었죠. 그런 이유. 중국이라든지 또 신천지만 해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어디서 접점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찾아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원을 모른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요? 그 감염원을 찾아가는 노력보다는 바로 아주 2, 3일이면 벌써 넓게 퍼지거든요. 예, 이 퍼지는 것을 쫓아가는 것만 해도 상당히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 서울 특히 수도권 이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예. 조금만 늦으면 대규모의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뭐 유재복 해설위원과 서울 백병원의 확진자 판정 과정까지의 문제점도 뭐 잠시 짚어봤습니다만은 방역 당국도 이렇게 확진자가 자신의 신분이나 그러니까 교인 신천지 교인 여부나 자기의 거주 사실 여부를 숨기는 경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어제 정부 브리핑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서도 의료인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로 과태료를 1천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진료 거부를 하는 게 그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좀 더 중수본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오신 분들이 모두 다 감염자라고 또 판단하는 것도 무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강립 총괄조정관 또 그리고 정은경 본부장의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봤습니다만은 자 백병원에 입원했었던 환자 확진 환자의 사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라는 주장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어쨌든 의료 체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 또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 거주한다는 사실로 진료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그 사정 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의 상황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대구에 계신 분들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어떤 병원을 가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일시적으로 있었고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고 싶은 것도 분명히 맞을 것이고요. 네. 또 사실은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주민등록 번호만 갖고 입원 환자의 주소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거지가 거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시스템적으로 이걸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도 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증상이 없는 경우 이 안심병원이라는 의미가 거의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유전자 진단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그 많은 모든 증상이 없는 즉 호흡기계 환자도 아닌 사람도 다 진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호흡기계인 경우에서는 물론 다 진단을 해서 입원을 시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다 진단을 하기에는 좀 시스템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일반 의원급들에서는 이 대구에서 왔다고만 해도 방문만 했다고 해도 좀 꺼려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일단 확진이 되는 사람이 지나갔으면은 병원 자체가 다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 앞으로 언제 개원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겹쳐서 지금 종합적으로 우리 이 시스템을 다 점검하고 또 확립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런 대형 병원들의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확진자가 그 병원에 들러섰을 때 이 병원의 규모가 크면 사실 폐쇄로 인한 병원의 피해도 피해지만 또 그 환자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하고 서울아산병원은 인터넷 예약을 중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로만 예약을 받는데요. 대구 경북에 거주했거나 방문했다고 얘기를 하면 2주 후에 오시라 하는 연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그러니까 진료를 2주 연기해달라고 권고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예약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서울대병원은
대구 경북 지역 환자를 별도로 수용하는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환자와 대구 경북 환자는 병상을 따로 마련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네. 서울 성모병원은 모든 사람이 대구 경북에 산다고 얘기를 하면 선별 진료소를 반드시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진단 검사를 받은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이제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 병원들도 어떤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대형 병원이 반드시 진료 거부를 했다고 해서 뭐 손가락질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약간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은평 성모병원 경우 한 사람의 확진자 이송요원부터 시작해서 14명으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잘 봉사가 됐고 더 이상 환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다음 개원하는 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지금 개원을 했지만 새로 오는 환자는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던 여러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또 네. 중환자인 경우들, 특히 말기 암 환자인 경우 다른 병원에 가기도 어려워서 네. 이런 부분들은 폐쇄를 한 이후에 잘 정리가 되고 나면은 어떤 시점에서 개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좀 방침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어제 의사협회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확진자 한 명 지나갔다고 그래갖고 전체가 봉쇄되고 예. 상당 기간을 병원을 막아놓는다면은 이게 지금 한 병원 한두 개라서 그렇지 많은 병원이 이렇게 된다면 의료 공백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죠. 실제로 환자가 안 나오고 소독만 잘 됐다 그러면 사실 며칠 후에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예. 좀 과도한 이런 개원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개원하기까지의 과정에 뭔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인가요? 그게 지금으로서는 이게 초유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매뉴얼이 없어서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으면서 어떤 법적인 규제가 여기까지 하면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방역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병원의 재개원 여부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알고 그게 있습니다. 예. 이게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문성이 없어서 지자체에서 각자 알아서 이거 지침을 내려보내면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전국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은평성모병원 이외에도 네. 광주 21세기 병원도 있고 뭐 여러 병원들이 창원에도 있고 다 있는데 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규모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은평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800병상이나 되거든요. 예. 그런데도 지금 외래를 못 받고 지금 있던 환자들 또 퇴원시키지 않은 환자들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완전히 개원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어제 의사협회에서 이제 기자회견 중에 얘기했던 것이 은평성모병원은 사실상 상당히 잘못된 경우다라고 이제 진단을 내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환자가 발생한 다음에 서둘러서 병원 전체를 폐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7일이 지난 다음에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그 병원이 아닌 다른 곳은 사실은 그 소독을 하면 그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만 지나면 문을 열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은평성모는 사실 그때 초기 단계였고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서 조금 과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제 의사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 있었고요. 가장 그 의사협회에서 비판을 많이 했던 것은 지자체별로 기준이 너무 다르다. 네네. 그래서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뭐 병원이 폐쇄가 되면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일반 환자들까지 피해를 겪는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건당국과 또 지자체에서 지침을 마련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 의대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